안녕하십니까. 예, 리버티 클럽 호스트 나지훈 기자입니다. 네, 임수환입니다. 예, 임상 우리 국장님이시고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전 TV조선 PD님이셨습니다. 손영기 PD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대선배님을 또 이렇게 모셔서 저희가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단 첫 번째 뉴스는 KBS 9시 뉴스가 참 정통성이 있는 뉴스였는데 지금 시간대를 옮긴다고 합니다. 국장님 참 어떻습니까? 저도 과거에 한 12년 정도 KBS에서 교양 PD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KBS 9시 뉴스는 KBS는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거든요. 지금 경영 책임이 지금 그 양성동 사장 체제가 들어오면서 경영에 대한 급격한 악화가 됐는데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KBS 9시 뉴스 시간을 바꾼다. 참 납득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KBS 메인 뉴스 9시 뉴스는 9시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을 시간인데 그걸 함부로 변경을 한다? 참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말씀, 진짜 대명사지 않습니까? 예. 역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안 가본 길 가자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안 가본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참 더 비참한 거는 좀 전에 우리 손영기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참 KBS 9시 시청료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줬던 것인데 그 시청률이 참 7.8%, 9.3%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참 그 부분도 참 납득이 안 되고 잠깐 제 기억으로는 말이죠. 한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KBS 9시 뉴스 시청률이 말이죠. 거의 한 20%를 넘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탄핵 사태를 겪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급격히 저하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도 작년 6월까지 현업방송인으로 있었습니다. 있을 때 매일 아침 각사의 시간대별 프로그램별 시청률을 다 받아보고 있었거든요. 봤는데 KBS와 MBC 메인 뉴스의 시청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갖다가 저는 다 목도를 했어요. 그럼 과연 그 시청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아마 이건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우리 이해란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주입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제가 한번 여쭤봤지 않습니까? KBS 뉴스 보십니까? 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유튜브로 그냥 KBS 뉴스 날씨만 보고 가짜 뉴스 볼 필요가 없죠. 본다고 하셨는데 KBS 공영노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네네. 이게 뉴스 시간대를 바꾸고 뭐 누구를 하차시키고 이런 차원의 면피하려고 들지 마라. 정말 KBS 9시 뉴스와 KBS 시사 프로그램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국민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왜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문제만 해결되면 시청률은 당연히 따라갑니다. 네. 해법을 주셨어요. KBS에서 듣고 다시 올바른 방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꼭지는 이 제목 가지고 사실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아니 김재동이가 하차하는데 그거 뭐 대단한 거냐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제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김재동 KBS에서 하차, 물러날 사람은 더 있다. 뭐 이 부분은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보고요. 뭐 고액 가액료는 좀 문제지만 KBS 적자가 지금 1,100억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김재동 씨가 출연하면서 이 출연료가 뭐 억대가 엄청난 뭐 억대도 하루에 350만 원, 1년에 한 7억 된다고 7억 그러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재동 프로그램을 제가 언젠가 김정은 환영맞이 위인단이라는 그걸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제 개인적인 실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이 한참 있다가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냐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 그 프로그램은 그 국가보안법 위반, 네. 그리고 방송법 위반, 방송심의규정 위반 등등으로 해가지고 제가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 도대체 KBS의 정체성이 뭐냐? 북한의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을 갖다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환영한다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갖다가 여과 없이 내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결론 내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심의위원회인지. 그 심의 과정은 적절히 거쳤나요? 뭐 그거는 절차사항의 문제는 거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출동해서 그건 없었고요. 그 출석은 안 시키고 네.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에 방송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소위원회에서 이건 아예 문제 안 된다고 이거 아예 그냥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물론 전체 회의에서도 그게 뭐 추인이 됐겠지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평소에 보수 논객들, 보수 방송들에서는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재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TV조선이라든가 채널A라든가 이런 데는 엄청나게 엄격한 제재를 해요. 저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만 하면서 이런 어떤 좌파 방송을 하는 데에서는 무슨 고무줄 잣대도 아니고 잣대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법권만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방송 심의까지도 심의위원회도 그러니까 준사법기관들까지 언젠가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다음에는 지금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들도 역사의 이름으로 한번 분명히 재단에 올라가지고 분명한 평가를 받을 날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좀 전에 아마 그 사진 자료가 나갔을 겁니다. 당시 오늘 밤 김제동에 소위 뭐 백두칭송위원회라고 만들어서 김수근이 뭐 단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참 가히 충격적이었지만 저들 쪽에서는 뭐 충격도 아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뭐 그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 김제동 씨가 지금 말씀 전에 하셨듯이 30분 출연에 350만 원, 연간 7억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서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KBS의 사실 KBS가 1,100억 적자를 그렇게 낸다는 것은 눈먼 돈 그냥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김제동 프로그램에 김제동한테 그렇게 과대한 출연료가 지출됐다는 것은 그걸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죠. 우리 돈이 좀 제대로 좀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해랑 발행님께서 또 한번 올려주셨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북한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미 추종 자세를 버리고 남북 합의문 이행하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제목을 가지고 기사를 쓰셨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7월 16일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가지고 미북 실무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북한 매체는 항상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소나기에 딱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만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한테도 한미 군사훈련 동맹 90일 하면 19 동맹 19 하면은 실무회담 진행 안 시키겠다. 또 미사일이나 핵실험 재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가서 김정인이 만나고 와서 우리는 다시 좋은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17일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이거 우리 다시 또 땡깡 부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지금 미국 대통령까지도 김정은의 그 협박에 뒤통수가 이렇게
뭡니까 근질근질한 그런 상태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올려놓고 김정은이가 가지고 놀고 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네. 우선 이 두 개가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돈줄인데 이 돈줄을 갖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안 풀어준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데 계속하죠. 예. 근데 미국 입장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또 김정은이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거기다가 북한의 핵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정말 그 문재인 정권 내부에 어떤 분들은 그거 자꾸 풀어주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풀어주다 보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 의회가 강경하게 네.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이런 상태고 따라서 문재인 정부도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는 상태니까 두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북한 매체들이 좀 희롱을 하는 그런 꼴이죠. 네. 지금 그 미국에서 만약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풀어줄 경우에 한국 그 금융기관들, 기업들 이 다 제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몇 개 품목 제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익 난린데 만약 미국까지 그렇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거들나는 거거든요. 경제는. 결코 풀어줄 수도 없거니와 풀을 수도 안 되는 문제예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김정은이가 나는 핵을 포기한다 하고 전 세계 미국을 위시해서 유엔 가입국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핵 있는 거 저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고 실제로 폐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이 그거는 가능한 일이지 그전에는 뭐 얼토당토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동결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북한의 핵을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시설만 멈추고 하고 기존의 핵은 일단은 잠정적으로 보유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제재를 푼다. 이런 방향으로 미국 정부가 움직인다는 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난무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안을 얘기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증, 그러니까 진짜 핵 물질과 원폭 제조 장치들을 다 제거했는가를 검증하기엔 사찰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든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핵 동결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최근 들었어요. 동결이라는 표현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는 인정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북한의 핵 폐기를 단계적으로 하려면 중간 단계로 잠정적인 동결을 거쳐서 가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잠정적인 동결이지 절대로 이거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전제하에서의 잠정적인 동결. 아니 그러면 지금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을 갖다가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제거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협상의 그 현실적인 뭐라 그럴까 필요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비핵화를 갈 수는 있다. 무조건 하루 아침에 0에서 100까지 바로 도달할 수는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이니까 50까지 갔다가 100으로 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중간 단계로 해서.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를 거치더라도 북한의 핵 폐기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동결이 확실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증 사찰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자체를 북한이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전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예. 과연 그 공산주의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네.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신뢰성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관한 예를 들어서 그 월남 사태, 베트남 사태를 보더라도 1974년인가요? 5년인가요? 미국의 키신저하고 월맹의 레둑도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월남 땅에는 평화가 오는 줄 알았더니 미국은 철수하자마자 월맹이 베트콩하고 내려와가지고 월남을 함락시키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을.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과연 공산주의자들의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아예 할 때는 확실하게 불가역적으로 그 폐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동결했다가 폐기로 간다? 저는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애국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동결 나오니까 뭔가 좀 불안하다. 근데 이제 이 벼랑간에 대한민국이 그 북한 김정은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 한국하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게.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전문가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면인데, 북한에서 자꾸 이제 단계적인 폐기를 이야기를 하니까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단계적인 폐기가. 그러나 이게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 논리적으로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전면적인 사찰을 갖다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받아들여야지. 예. 근데 그 못 받아들인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들.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이고 네. 합리적인 상대와 그렇죠. 대화를 할 때는 그래야 네, 되는데 그렇죠. 과연 김정은과 같은 그 집단과 대화를 할 때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는 데서 의문이 생기고, 두 번째는 과연 김정은의 입장에서 핵을 원천적으로 포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그 양반들도 당신은 김정은이가 핵을 완벽하게 포기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물으면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되게 거짓말로 대답하겠지. 거짓말로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미 간에 일어나는 그 핵 협상에 참 어떻게 보면 희극이라 할까? 이 협상에 임하는 미국 쪽 대표들 아무도 그러한 북한이 합리적으로 자기네들하고 협상에 응하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합리적으로 말한다면 중간에 동결을 거쳐서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봐라 그거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속으로는. 근데 이 딜레마인 게 정말 북한이 합리성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상대라고 완전히 불신한다면 협상하지 말아야죠. 할 필요가 없는 협상인 거예요.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젠가 그 새로 선임된 그 미 국방장관 후보자가 그분이 말했던가요? 누가 말했던가 정확하게 말한 분이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러니까 외과적인 수술로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적인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다. WMD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차라리 이 여러 나라 사람들 속이지 말고, 그리고 괜한 기대를 갖게끔 만들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가는 방법이 빠른 부분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핵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들 정치적인 이익에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트럼프도 내년 재선을 위해서, 그리고 요 문재인 정권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 북한을 이용하는 이런 어떤 사태는 우리가 정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서로 간에 북한도 핵 폐기할 마음이 없으면서 있는 양 거짓말을 하면서 회담장에 나오고, 미국 쪽의 전문가들도 북한이 핵 폐기 안 할 거 뻔히 알면서 나오고, 만약에 근데 협상을 안 하면 또 로켓 쏘고 핵실험 할 테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전부 다.